안녕하세요 여러분,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리닉 문법 특강 8번째 시간입니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자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뭔가 공부하실 때 그 뭔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에는 교과서 포함해서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풀이되어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 스스로 그 개념을 보고서 그 개념이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자 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잠시 들여다 봅시다. 문장 성분이란 뭘까 하고요. 먼저 문장을 떠올리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이렇게 말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문법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하고요.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기 전에는 의미 없이 스쳐가는 인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라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을 아십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괴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할로윈도 다가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괴물 말입니다. 그 괴물은 원래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쉽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말이죠. 괴물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괴물이. 제가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제가 좀 수위를 낮추겠습니다. 그냥 괴물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이 박사가 본인이 만들긴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름이 없었죠. 그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왜 자기를 만들었냐고 이름을 좀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꽃이 되든 뭐든 될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쫓아다니는 건데 이름이 그냥 프랑켄슈타인을 쫓는 괴물, 좀 길잖아요. 프랑켄슈타인 괴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괴물은 어쨌든 뒤에 사람들한테 이름이 그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붙여졌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아름다운 시를 얘기하다가 너무 갑자기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꽃말입니다. 다시 꽃으로 돌아와 볼게요. 꽃말입니다. 저는 저를 만나러 오는 학생들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꽃을 피우고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꽃 봉오리일 수도 있고 이미 만개한 활짝 피어난 꽃일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꽃이고 여러분이 꽃입니다. 꽃이 꽃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곳은 바로 꽃밭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또 저를 만나러 와주겠지만 그게 유튜브가 됐든 함께 만나만 진다면 그곳은 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꽃밭과 같은 여러분만의 어떤 만남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입니다. 국어학자들이 문장 성분의 이름을 붙일 때 문장 속에서의 성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문장에서 쓰이는 녀석들을 봤더니 이 친구들이 어떤 기능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능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쓰이니? 라고 봤더니 그 기능이요. 근데 제가 그 기능 굉장히 중요해서 형광펜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빨간색으로도 여러분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품사 강의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품사를 나누는 기준 기억하십니까? 형태부터 나눴었죠.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었고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형태에 따라 2가지, 기능에 따라 5가지, 그리고 의미에 따라 9가지에서 구품사로 나눴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기준은 기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7개로 오늘 공부할 거예요. 7개. 자, 여기 구품사 그리고 7개의 문장 성분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봐주세요. 품사는요, 이 사자가 단어였잖아요. 품은 나누다. 단어를 나누는데 그 단어가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을까? 그 단어만의 고유한 성질, 그 고유한 자질, 자격과 성질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사전에 실어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품사는 사전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단어는요, 이제 문장 속으로 들어가 쓰일 텐데요. 문장 속으로 들어가 쓰일 때 그 고유한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품사는 여전히 품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은 학교라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는 학교보다 더 큰 사회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그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곳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어쨌든 학교 안에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보다 더 작은 사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즉, 기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룩하셔야 될 일이 사실 완성되진 않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나란 누구인가입니다. 나란 누구인가. 이 단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단어도 단어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쓰일 때 이 단어의 고유한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에 놓이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품사는 문장 성분에서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품사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명사. 명사는 명사일 뿐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더 나아가서 서술어까지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사 자체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 수업 말미에 이제 끝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문장 성분은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문장 성분의 단위, 무엇이 문장 성분이 되느냐? 무엇이 문장 성분?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가끔 이럽니다. 너무 신이 나서 이 꽃밭에 있다 보니까. 네, 어절입니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입니다. 띄어쓰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할 때 띄어쓰기로 이렇게 할 때요. 네. 이렇게 할 때 요 어절이 띄어쓰기 단위로서 주어, 나하고 는을 쪼개지 마세요. 이건 품사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게 세 개의 문장 성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세 개.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도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는 우리 집을 좋아해 한다고 해볼게요. 나는 우리 집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물론 나눠서 띄어쓰기니까 관용어, 목적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가 문장 성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와 싶다 이것도 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구하고 절의 차이를 말하기 위하여 예를 먼저 제시해 준 겁니다. 띄어쓰기의 단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띄어쓰기의 단위에 따라 두 개지만 이렇게 하나로 서술어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우려고 합니다. 네, 안 적으셨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해 주시고 말이죠. 자, 지우겠습니다. 왜 지우냐면요. 개념을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자, 구하고 절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구품사와 7문장 성분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이번에 참고로 또 구와 절에 대해서 자, 갑니다. 구는요. 낱말과 낱말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네. 절도요. 절도 낱말과 낱말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아 보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절에는 그 안에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절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강의인 문장의 구조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좀 가져가자고요. 자, 구는 낱말과 낱말이 문장 성분을 이루지만 주술 관계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던 예 기억하시죠? 우리 집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끈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에 따라서 이거를 일단 관형어와 주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보고 싶다. 이런 거 아까 방금 적었던 거죠. 서술어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낱말이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 안에 주술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면 구고요. 낱말과 낱말이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 그리고 그 안에 주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입니다. 사실 구하고 절의 개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아주 잘 많이 다루게 되니까요.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이거를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중학생인 친구들은 어절이야 어절. 일단 기본적으로 어절이라는 걸 꼭 가져가세요. 띄어쓰기 단위. 이거 말고도 구와 절은 심화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설명이었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문장 성분의 종류 7가지를 오늘 배울 텐데요. 자, 해봅시다. 일단 주부독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까닭은요. 주성분이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주된 성분이고요. 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부차적인, 부속적인, 도와주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꾸며주고 부가 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래 나 좀 꾸며줄래? 이렇게 하면서 둘은 긴밀한, 밀접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요. 독립성분은 이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독립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 4가지. 주술, 목보 4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속성분의 2가지. 아, 여기 왜 필기가 되어 있냐면요. 이게 사실 2번째 녹화입니다. 아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네, 관형어, 부사어. 자, 그리고 이제 독립어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왼손 4가지, 주술, 목보 4번 접으세요. 4번 이른다. 4손가락을 접으세요. 주술, 목보 4개를 접으시고요. 오른손 관부, 관부 접으세요. 6개죠? 그리고 손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 독립성분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접은 손가락을 이따가 마지막에 또 접어볼 텐데요. 지금 접는 것과 이따 마지막에 듣는 것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업을 다 들은 다음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저와 함께 손가락 접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주어는요. 주체입니다. 문장에서 주체로 쓰입니다. 서술어는 서술해주는 말인데요. 너무 쉽죠? 서술해주니까 서술어, 풀이해준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이 되는 말이란 뜻인데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보어는 보충하는 말, 보충하는 말 이렇게 해서 보어까지. 보충하는 말, 보어 이렇게요. 자, 주체는 뭐가 주체가 되냐면 누가 이렇게 문장 앞에서 이끌어주는 게 주체거든요. 누가 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렇게요. 그래서 누가와 무엇이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를 풀이해주기 위하여 누가 무엇이 어쨌는데 어찌하다. 어찌하다라는 모양새는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동사. 품사를 배우고 오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하다.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이거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예쁘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엇이다. 무엇이다는요. 사실은 무엇이 체언이고요. 체언 플러스 조사입니다. 체언 플러스 조사.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형태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대상인데요. 사실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동사일 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때 그 무엇을 먹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충하는 말은 보충해 줄 텐데요. 무엇이입니다. 이게 뭐야? 자, 여기도 무엇이가 있고 여기도 무엇이가 있으니까 주어하고 보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어는 어디까지나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이미 그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서술어도 있죠. 그 사이에서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입니다. 딱 요 위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보어가 필요하냐면요. 여기다 참고로 되다,
아니다 라는 말을 적어 볼게요. 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한다. 이렇게. 되다 아니다를 보충한다. 그럼 되다 아니다는 어떤 녀석들이기에 그러냐면 불완전한 서술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되다 아니다 보어 되다 아니다 보어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개념에 혼동이 생기냐면 되다 아니다가 보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다 아니다는 불완전한 서술어이고요. 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이 보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말 되다 아니다는요. 이 되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까만색으로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니까. 자, 까만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장이 되다 아니다예요. 아이고, 까만색이 바로 가기 없네요. 그냥 녹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되다 해봅시다. 되다. 내가 됐어.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야. 뭐가 아닌지, 그죠? 뭐가 됐는지, 뭐가 아닌지 필요하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한 번씩만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술, 목보, 벌써 마무리인가요? 네, 이렇게 벌써 마무리입니다. 주체, 누가, 무엇이, 서술해 주는 말, 대상이 되는 말, 보충하는 말.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의 예. 이렇게 할게요.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주어 하늘이. 그죠? 어절 단위 맞죠? 띄어쓰기에서 덩어리. 아름답다. 서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술 지금 예를 다 들어봤어요. 그 다음 목적어는 아까 예를 들었었네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날 기억하시나요? 네, 내가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졸업하고 나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속성분입니다. 관용어하고 부사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부속성분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부속성분은요, 주성분을 수식합니다. 꾸며준단 말이죠. 수식.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핵심을 잡아볼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관용어,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꾸미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을. 그래서 관용어랑 부사어는 무엇을 수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관자가요. 한번 문제집에 실린 적이 있는데 갓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갓처럼, 근데 갓이 뭡니까? 모자죠? 모자처럼 씌워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로 기억해 주세요. 그 체온을 기억하시죠? 체온에 이렇게 모자를 씌운다고 말이죠. 그리고 형자가 모양 형자니까 체온이 어떤 모양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게 관용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용어는 체온을 수식합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체온만을 수식하거든요. 이 만이라는 말 때문에 이 부사어한테 부담이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관용어가 우리가 아까 무엇을 꾸며주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는데요. 관용어가 체온만을 수식하니까 부사어는 그 나머지 것들도 수식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용언을 수식한단 말이죠. 근데 용언 플러스 알파를 수식한다. 이렇게. 체온을 수식하는 관용어와 용언이 주되게 이제 꾸며주는 건데 그 나머지 것들도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온과 용언 말이에요. 체온과 용언 말이에요. 우리가 품사할 때 했던 거잖아요. 체온은 문장에서 주로 말이에요. 주어로 주로 쓰입니다. 주체가 되는 말 주로요. 근데 나머지로도 많이 쓰이니까 주로라는 단서를 꼭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 용언 말이에요. 문장에서 주로, 이것도 주로입니다.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되거든요. 와, 이거 보이세요? 제가 아까 문장의 큰 틀이 체온과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느 위치냐면 바로 요 위치. 요 위치. 이건 제가 품사할 때도 강조했었는데 이 관용어, 부사어 이렇게 관부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데요. 제가 오늘 수업을 녹화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그래 관용어는 알겠어. 이게 가시고
이게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라는 거를 알겠는데 이 부사가 뭐지? 무사도 아니고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는 여러분 말입니다. 그쵸? 품사에서도 했던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 말이냐면 이 부가요. 버금이라고 나와 있지 뭡니까? 버금. 응? 버금이 뭐지? 이 버금이 뭐냐면요. 으뜸이 넘버원 최고고요. 그 다음 둘째가 버금이거든요. 으뜸, 버금. 이게 엄지척 넘버원이고 으뜸, 그러니까 으뜸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란 뜻인데 이게 뭐야? 두 번째 말이야? 와, 그럼 되게 중요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부가 뭐냐면요. 이 꾸며주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어의 그 부사는 어떤 주된 것이 아니라 이게 주된 거예요. 근데 주된 거를 도와주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국어학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으뜸이 아니라 두 번째로 도와주는 그리고 이 부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제 부차적인 이런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관형어는 모자를 씌워주듯이 사실 갓관인데 관을 쓰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을 씌워주듯이 채연한테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왕관? 네, 왕관은 아니고 어쨌든 관을 씌워주듯이 관형어. 그 다음에 부차적인 말로써 용언을 도와주는 그렇게. 근데 얘가 얼마나 부차적이냐면 다른 녀석들도 다 꾸며줘요. 그러니까 다른 관형어, 관형어도 꾸며줘요. 다른 부사어, 다른 체언, 심지어 다른 문장 전체 이렇게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플러스 알파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 부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으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관형어의 예는요. 사실 이런 모양새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새 옷, 새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 관형어고요. 이게 이제 체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도 마찬가지. 이 부사어 용어의 관계도 새 옷이 있는데 빨리 샀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빨리가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지금부터 제가 참고로 어떤 걸 설명할 텐데요. 잘 들어주세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고1 때 배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할 텐데요. 그리고 이걸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수학 때 배우는 건데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동그라미 2개를 해보시고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중요해요. 근데 중3 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고 한번 해봅시다. 2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벤 다이어그램이 중3 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차이. 여기다 제가 지금 말 2개를 쓸 건데요. 관형사하고 관형어 말입니다. 품사 때 관형어 배우셨죠? 관형사하고 관형어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어디다 관형사를 쓰고 이제 박스가 2개잖아요. 여기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공개합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써보세요. 어디가 관형사고 어디가 관형어일까?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 공개합니다. 지금 관형 이 바깥에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더 크게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안에 있는 게 포함이 되는 말이잖아요. 자, 처음에 했던 품사하고 문장 성분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와볼게요. 품사는 그 낱말의 원래 고유한 성질. 그다음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쓰이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관형사가 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체언을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관형어가 되는 이유가 관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관형어로 문장에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새 꾸며주는 거 봤죠? 헌거 제가 헛이라고 잘못 썼네요. 자, 헌거 옛 이런 게 관형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관형어로서 용언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용언이 활용을 해서 그냥 옷이지만 예쁜 옷 이래도 돼요. 예쁜 활용한 거죠. 그리고 체언이 붙어도 됩니다.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요. 체언에 조사가 붙어서도 됩니다.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그 생략된 조사까지 해서 3가지라 보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조사가 분리성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2가지라고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요. 그러니까 용언하고 체언이 묘로병 변신해가지고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요거 2개는
특히 고등학생들 요거 잘 이해해 두세요. 용언이 활용을 해서. 그리고 체언의 조사가 붙으면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처럼.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체언입니다. 하지만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어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용언도 마찬가지. 용언은 용언입니다. 관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말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제 다른 강의를 좀 참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활용에 대해서 올려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독립어입니다. 독립해 쓰이는 말입니다. 독립해 쓰이는 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요. 감탄사 있잖아요. 앗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 감탄사는 그대로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는 그대로 독립어가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체온에 감탄사는 그대로 독립어가 되는데 아이고 이런 파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감탄사는 그대로 네 독립어가 되는데 이거 말고 체온에 조사가 붙어서도 돼요. 호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호가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야 부르는 말 있죠? 누구야 부르는 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야. 네, 제가 100%니까요. 100%야. 아, 근데 이 언감생심 이게 100%라는 말이 정말 100%를 채워나가는 건데 할 수 있겠죠, 우리? 그죠? 그리고 프로답게 저는 일하고 싶으니까요. 어쨌든 100% 체온이고요. 야 이렇게 붙어주면은 이거 자체가 독립어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장들과 독립돼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제가 여기까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거든요.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문장 성분은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 술, 목, 보 이렇게 외워주세요 했어요. 주성분 4가지였습니다. 자, 손가락 접어볼까요? 주, 술, 목, 보 접으셨죠? 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체와 서술해주는 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대상이 되는 말, 그 다음에 보충하는 말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관형어 부사어가 부속성분이 되어서 관무 요것이 꾸며주는 말이었고요. 독립성분은 그냥 독립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사족을 좀 달아볼까 하는데요. 사족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조사는 왜 격조사일까? 여러분 하기 전에 체온의 조사가 붙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체조.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 쓰일 수 있어요. 체온은요. 조사가 붙는 거에 따라 체온이 7개의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어요. 조사가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표요. 여러분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7개입니다. 해볼게요. 주, 술, 목, 보, 똑같네. 관, 부, 지금 한 건데. 그쵸? 그리고 이제 부르는 것만 이제 호격조사였거든요. 해서 여기다 격조사만 붙이면 됩니다. 띄어쓰기는 이렇게 띄웁니다. 아이고, 이런. 수를 2번 쓸 뻔했으니 지우고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격까지 써줄까? 격, 그리고 호격 조사 이렇게 말이죠. 되셨나요? 우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격조사를 알고 있으면 편한데요. 이가 에서 깨서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특히 중학생들 은는이가 아니야? 은는이가 붙으면 주어잖아. 이거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하셨던 거고요. 은는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오, 그래요? 보조사구나. 보조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에서는 단체 무정명사일 때 씁니다. 단체 무정명사, 단체일 때 쓰고요. 깨서는 주체를 높일 때 씁니다. 정말 해보면 영희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장소가 아닙니다. 주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주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께서 이런 것도 되죠. 이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식이 이렇게 영식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가 물론 이때 이는 다른 매개 모음이라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하고 가가 번갈아 쓰인다는 것. 체기 그냥 영식이가 말고 이 매개 모음 들어가는 거 말고 체기를 예로 들 거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친구들. 영희가 또는 뭐 체기
이렇게 해서 가하고 이가 번갈아 쓰이게 됩니다. 의문문적 환경에 따라서 이 의문문적 환경이란 말은 고등학생들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 목적격 조사의 을을 그리고 복격 조사는 똑같이 이가입니다.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에게, 으로 등등등 굉장히 많고요. 혹격 조사는 야 부르는 말이 일단 대표적인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여도 있고 이시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위주로만 알아두세요. 여, 이시여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희를 살려볼까요? 저것은 영희이다. 서술어가 됩니다. 영희이다. 영희이다. 그 다음에 영희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영희가 아니야. 영희가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니다 할 때 그 앞에 영희가. 그 다음 이것은 영희의. 그 다음에 이거 영희에게 줄래? 영희에게 불러야 돼요. 영희야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격조사가 왜 격조사일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근데 답을 안 했네요. 격조사가 왜 격조사죠?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조해서 앞에 붙은 체온에게 이번에는 주어가 되세요 라고 격을 주고 서술어가 되세요 라고 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주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아이고 이런 31분이네요. 타이머로 재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분까지 제가 원래 끊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중요한 걸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업 듣는 중간에 뭐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 또는 이제 수업 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